한국은행이 또다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그리고 이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2022년 우리는 고물가에 허덕였습니다. 한국은행은 그때 금리를 대대적으로 올려 3.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2024년 10월 첫 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11월, 2025년 2월, 5월까지 4차례 금리를 내렸습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2.5%. 그런데 최근 2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첫째, 물가가 완전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리를 더 내리면 물가가 불안해지고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더 위축됩니다. 셋째, 미국 연준과의 금리 차도 고려해야 합니다. 자본 유출 위험 때문에 한국은행은 쉽게 금리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개인 입장에서 중요한 건 3가지입니다. 첫째, 대출 이자 부담이 당장 크게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점. 둘째, 저금리 시대를 대비한 자산 재편이 필요하다는 점. 셋째, 금리 동결 국면에서는 주식, 부동산, 채권 등 투자 자산이 불안정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 분산 전략이 필수라는 점입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신중하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유일까요? 아닙니다. 물가와 미국 금리가 동시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물가가 잡히고 있다면 금리를 더 빨리 내려야 하지 않나?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금리 인하가 가져올 부작용 때문에 한국은행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금리 격차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첫째,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2.5% 수준입니다. 둘째, 미국은 4.5%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한미 기준금리 격차는 한때 2%포인트까지 벌어졌고 좁혀지는 듯 했지만 다시 2%포인트로 확대됐습니다. 이 격차는 외국 자본 유출 위험을 키우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첫째, 지금은 대출 금리 급락을 기대하기보다 변동금리 리스크 관리를 우선해야 합니다. 둘째, 달러원 환율 흐름을 체크하면서 자산 분산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금리 격차가 장기화될 경우 외국 자본 이동이 심해질 수 있으니 투자 환경의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면 한국 경제는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금리 인하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면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역사상 최대폭으로 벌어집니다. 이는 자본 유출 위험을 키우게 됩니다. 세계 주요국은 이미 금리 인하를 시작했습니다. 영국, 캐나다, 유로존, 스웨덴, 스위스 모두 인하 흐름에 들어섰습니다. 미국도 금리 인하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인플레이션과 관세 효과 때문에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와 환율, 자본 유출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보다 동결을 택하고 있습니다. 금리 뉴스가 나오면 단순히 좋다, 나쁘다로 반응하지 말고 환율과 자본 이동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개인 투자자는 금리 차이로 원화가 약세로 갈 경우 달러 자산과 환율 변동 리스크에 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 대출자는 금리 동결 국면에서 당장 이자 부담은 유지된다는 점을 계산해 생활비 구조를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은 단순한 금리 인하 시대가 아닙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함부로 내릴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금리를 내려야 생활이 편해질 거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막상 금리를 내리면 물가는 다시 뛰고 생활비는 더 빠르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인하를 기다리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선택이 우리 지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세계는 금리 인하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단순한 완화의 시대가 아닌 신중한 피벗 시대를 선택했습니다. 금리 인하는 물가를 자극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 재확산이라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금리 동결은 단순한 미루기가 아니라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국제 금융 흐름을 지켜보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어느 한쪽만 유리한 결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금리 뉴스가 나오면 단순히 내린다, 오른다가 아니라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보세요.
물가, 환율, 수출입 데이터와 함께 금리 정책을 연동해 이해해야 합니다. 개인 투자자는 당장의 금리 변화보다 중장기 통화 정책 기조를 기준으로 자산 배분을 점검해야 합니다. 금리는 단순히 오르고 내리는 숫자가 아닙니다. 정치가 아니라 우리 삶을 좌우하는 현실 문제입니다. 누군가는 대출이 많아서 금리가 내려가길 바랍니다. 또 누군가는 저축이 많아서 금리가 오르길 바랍니다. 결국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금리 정책을 단순히 개인의 이익으로만 바라본다면 우리 경제 전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금리 결정에는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대출자와 저축자만이 아니라 정치권과 산업계까지 각자의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쪽은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쪽은 유지하거나 올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개인의 유불리가 아닙니다. 물가와 환율, 수출과 투자까지 연결된 경제 전체의 균형을 봐야 합니다. 한국 경제가 무너질 정도로 위험하다면 금리 인하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기 침체가 깊어지면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상하는 것도 부담이 되겠죠. 결국 적정 금리는 우리 경제 전체를 지키는 방패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개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금리 뉴스를 접할 때 내게 유리한가만 따지지 말고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배경을 함께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금리를 동결했다면 단순히 부담을 줄이지 못해서가 아니라 물가 폭등을 막기 위한 선택일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내 자산과 생활 구조를 점검하는 겁니다. 대출이 있다면 금리가 당분간 유지된다는 전제로 지출 계획을 세워야 하고 저축 중심이라면 금리 동결로 얻는 실질 이자가 줄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단기적 변동에 휘둘리기보다 금리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기를 살리려면 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서울 집값 때문에 한국은행은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금리를 안 내리냐고 답답해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금리만 내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경기를 진작시켜야 하는 현실과 집값을 안정시켜야 하는 현실이 서로 부딪히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삶과 가장 가까운 문제이지만 늘 정반대의 요구가 충돌하는 겁니다. 이번 금리 동결에는 서울 집값이 분명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지 못하면 서민들의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기 측면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비 쿠폰 지급, 각종 소비 진작책, 확장적 재정 정책까지 총동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즉 금리를 내리면 경기가 살아나지만 집값이 자극되고 금리를 동결하면 집값은 잡히더라도 경기 부양이 막히는 이 딜레마가 한국은행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부동산을 바라보는 분들은 집값 안정을 단순히 정책 효과로만 기대하지 말고 금리와 함께 움직이는 큰 흐름을 살펴야 합니다. 또한 생활비와 대출이 많은 가계라면 금리 동결이 이어질 때 지출 구조를 점검하고 최소한의 여유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자자라면 재정 정책과 금리 정책이 동시에 어떤 신호를 주는지 확인하고 주식, 부동산, 현금 비중을 다시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결정할 때 단순히 내릴까 올릴까만 보는 게 아닙니다.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금리 뉴스를 들으면 대출 이자가 줄어들까, 내 저축이 늘어날까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금리는 개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금리를 결정할 때 한국은행은 세 가지를 동시에 고려합니다. 바로 물가 안정, 경기 안정, 그리고 금융 안정입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움직이지 않고 서로 얽혀 있습니다. 물가를 잡으려다 경기를 놓칠 수도 있고 경기를 살리려다 금융 안정성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결정은 부분적인 이익이 아니라 전체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금리 뉴스를 접할 때는 단순히 내게 이익이 되는가를 따지기보다 이 세 가지 기준 중 어떤 요소를 가장 중시했는지 살펴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가 안정에 방점이 찍힌 금리 결정이라면 생활비와 소비 구조를 점검하는 게 우선입니다.
경기 안정을 위한 결정이라면 투자와 일자리 전망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금융 안정이 강조됐다면 은행의 대출 예금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 체크하는 게 필요합니다. 물가가 이미 2%대에 안착했는데 여전히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할까요? 지난 몇 년 동안 금리가 오를 때마다 생활비 부담이 커졌습니다. 대출이 있는 분들은 숨이 막히고 장바구니 물가는 끝없이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긴축을 이어가는 게 맞는 걸까요? 한때는 물가가 지나치게 오르면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긴축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근원 물가 기준으로 이미 2% 수준에 안착했고, 이는 한국은행이 설정한 목표와 일치합니다. 따라서 현재 유지 중인 2.5%의 제약적인 금리는 불필요하게 높은 수준일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의 물가 상황은 금리 인하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우선 물가와 금리의 흐름을 연결해서 이해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물가가 떨어졌다가 아니라 목표 수준에 맞춰졌다는 사실을 봐야 합니다. 둘째, 생활비 부담을 체감할 때 채소나 식료품처럼 여전히 오르는 항목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체 물가는 안정돼도 체감 물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가계 재정을 계획할 때는 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출 구조나 투자 전략을 미리 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물가가 이미 목표치에 도달했는데 과연 금리를 더 동결할 이유가 있을까요? 지난 몇 년 동안 금리 인상은 물가를 잡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은행이 설정한 목표치인 2%의 물가가 맞춰졌고 앞으로의 전망도 안정적이라는 신호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물가 안정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2%라는 관역에 맞추기 위해 금리를 조정해 온 것이죠. 현재 물가는 그 목표치에 이미 도달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전망하는 올해 평균 물가 상승률, 그리고 2026년 평균 상승률 모두 2%를 밑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더해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수입 물가입니다.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원화 기준, 달러 기준 모두 수입 물가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지금 앞으로 물가가 다시 크게 오를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물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금리 인하가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단순히 금리가 내려간다는 소식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첫째,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느낀다면 전체 물가와 체감 물가의 차이를 먼저 구분해 보세요. 채소, 식료품처럼 일부 항목은 여전히 오르지만 전체 흐름은 안정세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대출을 갖고 계신 분들은 금리 인하 시점이 오기 전에 미리 상환 구조를 점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투자자라면 수입 물가와 환율 지표를 함께 보면서 금리 인하가 실제로 자산 시장에 어떤 파급을 줄지 미리 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물가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관세 전쟁 때문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요즘 장바구니 물가를 보면 여전히 비싸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통계상으로는 세계적인 물가 압력이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원자재 가격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세계 물류비도 줄었습니다. 물동량 자체가 감소하면서 원자재와 부품 수요가 줄었고 이로 인해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해진 겁니다. 특히 관세 전쟁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과 주요국이 서로 관세 장벽을 세우면서 교역이 줄고 세계 수출액이 감소했습니다.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각종 원자재 수요도 약해지면서 물가 상승 압력은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 국제 뉴스에서 관세나 무역 갈등 이야기가 나오면 단순히 정치적 분쟁이 아니라 물가와 생활비에 직접 연결된다는 시각으로 보아야 합니다. 둘째, 물가가 둔화되는 시기에는 가계의 지출 구조를 다시 점검하고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셋째, 투자자는 원자재 에너지 시장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국제 유가와 물류비 변화는 곧바로 주식 환율 채권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한국 경제의 고민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물가가 높다고 체감합니다.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비싸고 배춧값 같은 품목은 몇 배씩 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통계를 보면 물가는 점점 안정세를 넘어 오히려 떨어질 위험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디플레이션의 그림자가 드리운 겁니다. 원화 기준, 달러 기준 모두 수입 물가가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이는 단순한 강달러 현상이 아니라 달러 약세가 진행되면서도 물가가 내려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원화를 가지고 수입 결제를 해도 비용이 줄어드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한국 경제의 가장 큰 고민은 물가가 더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을 고려한다면 금리 인하는 단순한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경제 전체를 방어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준비는 무엇일까요? 첫째, 뉴스에서 물가가 떨어졌다는 보도가 나오면 단순히 반가워할 게 아니라 그 배경에 디플레이션 위험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생활물가 상승은 통화 정책이 아니라 재정 정책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채소나 배춧값처럼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품목은 정부의 공급 정책과 직접 연결되므로 정책 방향을 함께 주시해야 합니다. 셋째, 가계 재정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고려해 대출 상환과 투자 비중을 조정하고 혹시 모를 경기 침체에 대비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기는 여전히 최악입니다. 금리 인하가 불가피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비싸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채소값이나 특정 품목의 가격은 통화 정책이 아니라 유통 구조와 재정 정책의 문제입니다. 반대로 한국은행이 보는 건 전체 물가 상승률이고 이미 목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물가가 아니라 경기입니다. 실제로 자영업자, 기업, 가게 모두 경기가 살아나지 않아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물가 안정만 놓고 보면 금리 인하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준인 경기 안정으로 눈을 돌려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실물 경제는 냉각돼 있고 자영업자 매출은 줄었으며 기업의 투자 의욕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최근 일부 소비 지표가 회복된 건 맞지만 전체 흐름을 바꾸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에 이어 경기 안정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고 이 관점에서는 금리 인하가 더 절실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해야 할 준비는 뭘까요? 첫째, 경기 지표를 단순히 뉴스로만 보지 말고 자영업, 경기기업 경기 같은 현장의 흐름과 연결해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소비 회복 신호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 경기 침체가 여전하다는 점을 기억하고 가계 지출과 투자를 신중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셋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대출 상환 계획이나 투자, 자산 비중을 미리 조정해 경기 반등기에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물가는 2%인데 성장률은 0.8%입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최근 소비 쿠폰과 각종 경기 부양책 덕분에 소비 심리는 살아난 듯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경제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기업 경기 지표는 기준선인 100을 밑돈 지 오래고 건설업은 침체가 심각하며 설비 투자마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체감과 데이터가 따로 노는 이 현실이 우리 모두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경기 안정 여부를 따져보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소비 심리 회복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기업 심리는 여전히 바닥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모두 활력이 부족하고 특히 건설업은 심각한 침체 국면에 있습니다. 설비 투자 지수도 하락세입니다. 기업들은 해외 투자를 늘리면서도 국내 투자에는 소극적인 상황인데 높은 금리 환경에서는 투자 의지가 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금리 인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그러나 같은 조건이라면 낮은 금리가 기업의 투자 의지를 자극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개인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소비 회복 뉴스에 안심하지 말고 기업 경기와 투자 지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둘째, 건설 제조 서비스 전반이 침체된 국면에서는 투자와 지출을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대출 상환 구조나 자산 배분 전략을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향후 금리 하락 국면에서 기회를 잡으려면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금리 인하는 불가피해 보이지만 한국은행이 쉽게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금융 불안 때문입니다. 지금 기준금리는 2.5%입니다. 물가와 경기 상황을 보면 이미 제약적인 수준이죠. 많은 분들이 이제 금리를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단순히 인하 버튼을 누르지 못합니다. 그 뒤에 따라올 부작용, 특히 금융 불안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기준금리 2.5%는 한국은행이 말하는 중립금리 수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의 여정은 분명히 진행 중입니다. 다만 앞으로 남은 구간, 즉 1.52%대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한국은행은 더욱 신중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가 가져올 역효과가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위험은 금융 안정성입니다. 서울 부동산 가격이 여전히 상승하고 있어 무리한 인하는 자산 거품을 키울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리면서도 금융시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요? 첫째, 금리 인하가 단행되더라도 금융시장 불안이 함께 온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자 부담 줄어든다만 보아선 안 됩니다. 둘째,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금리 인하 국면에서는 거래 심리가 빠르게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개인 재정에서는 대출 부담 완화만 기대하지 말고 금융 불안에 대비한 안전 자산과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리를 내리면 당장은 숨통이 트일 것 같지만 그 순간 서울 부동산 가격이 다시 폭등할 수 있습니다. 최근 627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상승률은 다소 꺾였지만 여전히 어제보다 오늘 더 오르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자금 쏠림을 막고 일부는 주식시장으로 유도하려는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집값 상승세는 쉽게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많은 분들이 금리 인하가 오히려 불씨를 키우는 건 아닐까? 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금리를 인하하면 부동산 자금 쏠림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여러 차례 발표되었음에도 서울 집값은 여전히 오름세입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금리 인하까지 단행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주택 매매에 뛰어들 수 있고 이는 곧바로 주택담보대출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집니다. 결과적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서 금융 불안이 커지고 한국은행이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부동산 시장만 바라보지 말고 금리 정책과 정부 정책이 함께 어떤 신호를 주는지 살펴야 합니다. 둘째, 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매수 계획이 있다면 금리 인하 가능성과 금융 불안 신호를 동시에 고려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셋째, 투자 자산을 분산해 주식, 현금, 채권 등 다양한 영역으로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쏠림이 다시 강해질수록 금융 위험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돈을 풀면 그 돈이 결국 서울 부동산으로만 몰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경기 부양책을 기다립니다. 소비가 살아나고 기업 투자가 늘어나길 바라죠. 하지만 막대한 유동성이 공급될 때마다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혹시 그 돈이 생산적인 투자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서울 아파트로만 쏠리는 건 아닐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동결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불가피한 고민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재정 정책으로 소비 진작과 경기 회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은행도 정책 공조 차원에서 보조를 맞춰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유동성의 흐름입니다. 경기 진작책으로 풀린 돈이 생산적인 산업이나 투자로 가지 않고 서울 부동산으로만 쏠린다면 오히려 금융 불안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은 경기 부양 필요성을 알면서도 부동산 쏠림이라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신중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째, 경기 부양책이 발표될 때 단순히 돈이 풀린다는 것만 보지 말고 그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둘째, 부동산 시장만 바라보기보다 주식, 채권, 현금 자산 등 분산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셋째, 대출을 고려하는 분들은 금리 동결 국면에서 당장의 부담보다는 장기적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 집값은 오르는데 지방은 미분양 주택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경제의 또 다른 균열입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서울 부동산 쏠림을 막으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 경제는 이미 너무나 어려워졌습니다. 5대 광역시를 포함해 지역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미분양 주택은 쌓여만 갑니다. 앞으로도 떨어질 것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미분양이 해소될 수 있을까요? 정책 당국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미분양 주택 해소를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이 줄어야 건설 경기와 지역 고용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미분양이 줄어드는 듯한 흐름이 보이지만 지방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수도권은 가격 상승, 지방은 미분양 적체라는 구조적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할까요? 첫째, 부동산 시장을 볼 때 반드시 수도권과 지방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전국 평균만 보면 실제 상황을 놓칠 수 있습니다. 둘째, 지방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지역 경제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역 투자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셋째, 주택 구입을 고려하는 실수요자라면 지금이 단순한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니라 구조적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집은 다 지어놨는데도 팔리지 않습니다. 바로 악성 미분양 주택이 지역 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지방을 가보면 빈 상가, 비어있는 아파트가 낯설지 않습니다. 공사가 완료됐는데도 팔리지 않고 남아있는 악성 미분양 주택은 단순히 건설사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가 얼마나 침체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이런 현실을 마주하면 여기서 내가 살아야 하나, 여기서 사업을 해도 될까? 라는 의지마저 꺾이게 됩니다. 특히 악성 미분양 주택은 지역 경제 심리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공사가 끝난 아파트가 텅텅 비어 있다는 건 그만큼 수요가 없고 지역의 소비와 인구 유입이 멈췄다는 뜻입니다. 이 공실은 지역 상가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상가가 비고 집이 비면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끊기게 되죠. 결국 악성 미분양은 단순히 주택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 전체를 위축시키는 핵심 요인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부동산 투자자는 단순히 분양가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공사 완료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 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에 거주하거나 창업을 고민하는 분들은 단순한 가격보다 주거 수요와 상권 흐름이 살아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셋째, 정책적 차원에서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단순한 할인 분양보다 인구 유입 산업 활성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서울 집값은 오르고 지방 집값은 떨어집니다. 이 상황에서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금리 인하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복잡합니다. 서울 부동산은 이미 과열되어 있고 반대로 지방 부동산은 미분양이 쌓이며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즉, 어느 한쪽을 살리려 하면 다른 한쪽은 더 불안해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은 마치 두 개의 화분과 같습니다. 하나는 물이 넘쳐 흘러 금리가 더 낮아지면 거품이 터질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물이 부족해 금리 인하라는 물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어느 쪽에도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서울로 돈이 더 쏠릴까 두렵고 지방을 방치하자니 경제 회복이 늦어집니다. 여기에 또 다른 걸림돌이 있습니다. 바로 한미 간 금리 격차입니다. 현재 2%포인트인데 우리가 먼저 금리를 인하하면 최대 2.25%포인트로 벌어져 역대 최대폭이 됩니다. 이 경우 외환 건전성까지 위협받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째, 부동산 시장을 전국 평균으로 보지 말고 반드시 서울과 지방을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둘째, 금리 인하 뉴스가 나올 때 부동산 쏠림과 외환 건전성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개인의 재무 전략에서는 대출 투자뿐 아니라 환율 리스크까지 고려해 현금 비중과 자산 분산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은 과열, 지방은 침체. 두 화분을 동시에 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금리 결정은 항상 양날의 검이 됩니다. 만약 금리 인하만 바라보다 외환 불안과 서울 부동산 과열을 놓친다면 결국 더 큰 위기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하지 않으면 내일의 금리 인하는 기회가 아니라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앞으로 금리 뉴스를 단순히 인하냐, 동결이냐로만 보지 말고 서울과 지방 부동산의 온도 차이 그리고 한미 금리 격차까지 함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을 가족이나 지인과 공유하면 더 균형 잡힌 경제 시각을 나눌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